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투자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될 최태용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보험업종 IFRS 17 도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저희 보험업종 애널리스트 임희연 위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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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2022년이 반이나 지났어요. 네,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2022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사실 저한테 그렇죠. 2023년도는 정말 먼 미래였었거든요. 네. 왠지 아시죠? IFRS 17도 23년에 도입된다는 말도 있었고. 맞아요. 네. 사실 이 IFRS 17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한 2014년쯤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14년도, 2015년도. 그동안에 원가로 평가해 왔었던 보험 부채를 이제는 시가로 평가를 하자라는 새로운 이제 회계 제도라고 이제 처음에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느 날 이게 구체화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회계 기준서가 나오기 시작하고 킥스라고 하는 또 다른 제도도 같이 동시에 맞죠. 도입이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뭐 2017년도에 시행이 된다더라. 2018년도 미뤄졌다더라. 뭐 20년도에 한다더라. 22년도라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23년도에 확정으로 딱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미뤄지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되기는 할까? 그렇죠. 네,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되네요. 네, 이제 그래요. 6개월 후면은 네. IFRS 17이 적용을 되게 됩니다. 네. 맞죠. 그래서 IFRS 17이 도입이 되면 보험사들이 영향을 받게 될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보험사의 손익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험사들의 손익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 처음 금융업종을 담당하시거나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제조업이랑 워낙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낯서실 수는 있지만 보험회사들의 손익 구조는 쉽게 이제 3위원 손익이라고 하는 이 관리회계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간단해집니다. 3위원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위험율차 손익, 다른 말로는 4차 손익이라고 하고요. 이자율차 손익, 2차 손익이라고도 하고 사업 비차 손익, 즉 비차 손익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이원들을 가지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 손익 구조는 결국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받은 보험료에서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이 얼마냐 이 차이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이거는 20년 납이고요. 만약에 그 20년 동안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단금을 5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수취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만기 시점에서 저는 연 이자 5%의 불이를 붙여서 보험금을 수령을 하게 되는 거죠. 만기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이런 상품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보험료 10만 원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될까를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보험료는 보험사는 이렇게 받는 보험료의 절반 50%를 저축보험료 명목으로 받습니다. 딱 듣기만 해도 이거는 운용할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운용을 하기 위해서 받는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보험료 5만 원 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 보험료를 받느냐를 살펴보면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 위험보험료 명목으로 20%를 수취를 합니다. 나머지 30%는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마진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30%는 저한테 보험 가입을 시킨 우리 옆집 설계사 아주머니가 계시겠죠. 네. 이 아주머니한테 지급할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간단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회사가 받는 보험료의 구성은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고 저축보험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명목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라고 되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위험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고 날 확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받는 보험료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설계사들한테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 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원을 다 합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전이익이 나옵니다. 깔끔하죠? 네. 간단하면서 깔끔하네요, 되게.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생명보험사 손익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도입될 IFRS 17이 적용되고 나서는 이 손익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이 17 자체도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IFRS 17이 무엇이냐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보험 부채의 시가평가 그리고 기존의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회계 원칙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 부채의 시가평가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보험 부채를 저희가 원가로 평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는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그럼 원가 평가는 뭐냐? 시가 네. 평가는 뭐냐? 네. 이걸 또 잠깐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도대체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잠깐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보험회사의 자산은 뭐 잘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보험료가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네. 미래 지급할 보험금의 현재 가치를 저희는 보험 부채로 잡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보험 부채를 원가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혹시 우리 피디님 몇 년생이시죠? 피디님 혹시 94년생이요? 그러면 혹시 94년도 금리가 대략 한 15% 정도라고 15%, 네, 가정. 가정을 네. 해볼까요? 네. 한 15% 정도의 이제 그 금리 수준에서 이 미래 보험금의 현가를 우리가 네. 계산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걸 원가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현가를 그 계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죠, 태용 연구원님? 금리 금리. 할인율입니다. 네, 그쵸. 이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원가 평가한다는 거는 이 1994년도 당시에 가입했었던 이 보험 계약의 미래 보험금의 현재 가치를 1994년도 금리 15% 수준에서 만기까지 쭉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시가로 평가한다는 거는 뭐냐면요. 매년 금리가 계속 달라졌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94년도부터 뭐 98년도까지는 뭐 등락이 좀 있을 수 있었겠지만 네. 뭐 이후에 뭐 2000년도 이후부터는 금리가 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네. 특히 2010년도 이후부터는 나타났는데 네. 이 금리 하락분을 다 이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금리 변동분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1994년도에 우리가 원가로 평가를 했었던 부채를 네. 지금 시가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금리가 한 3%대 중반 그쵸. 정도 되죠. 네. 네, 15%로 할인을 하다 이제 3.5%로 할인을 때린다는 거예요. 차이가 크겠네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걸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금리 변동을 계속 반영을 해서 우리가 보험 부채를 산정을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IFRS 17이 적용이 되는 시점에 보험사들의 부채와 자본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원래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를 하면은 기존 대비해서 할인율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국내 보험사들 중에서는 삼성생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망한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네. 지금은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갔고요. 금리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네. 지금은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하면은 오히려 원가평가할 때보다 자본이 더 늘어납니다. 부채가 줄어드는 거죠. 네. 할인율이 높아져서요. 최근에 금리 상승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보험사들의 IFRS 17이 적용이 되었을 때의 네. 그 재무 구조의 변동을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전체적인 거는 이제 잘 들었어요. 근데 좀 디테일하게 좀 수치적으로나 이런 걸로 좀 보고 싶은데 이해가 지금 조금 어려워서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좀 숫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이제 보험사들의 부채 구성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잠깐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동안의 보험사들의 보험 부채는 어떤 명목으로 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 부채를 정립을 했습니다. 계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책임준비금, 보증준비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었었던 거고요. 이제는 IFRS 17이 적용이 되면은 이 보험 계약이 과연 보험사한테 미래에 이익을 줄 계약이냐 아니냐 이거를 기준으로 보험 부채를 정립을 하게 됩니다. 벨 RA CSM이라고 하는
지금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구분이 나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미래 보험금의 현재 가치가 보험 부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미래 보험금의 현재 가치를 최선으로 추정을 해서 보험료랑 동일하게 결국에 받은 보험료만큼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잘 가정을 세워서 적립하는 그런 이제 예상하는 네. 미래 보험금을 우리는 벨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최선 추정 부채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보험 계약들 중에는 미래에 뭐 예를 들면은 보험료를 많이 받아서 보험금은 덜 나가고 그래서 이익이 예상이 되는 계약도 있을 수 있고 네. 반대로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손실이 예상이 되는 계약들도 있겠죠. 그렇죠. 일단 그 전자 미래 이익이 예상이 되는 계약들을 우리는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게 CSM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잡힐 겁니다. 네. 그리고 미래의 손실이 예상이 되는 계약들은 아예 부채 잡지도 않을 거예요. 바로 손실 처리를 할 겁니다. CSM에서 까고요. 그리고 그럼 이 RA라는 부분은 뭐냐? RA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벨하고 CSM이 결국에는 모든 굉장히 많은 가정치들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상치예요. 결국에 벨과 CSM은 모두 다 예상치입니다. 음. 미래에 실제로 보험금이 얼마가 지급될지 우리가 미래에 갔다 오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그쵸. 그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가정치들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계리적 가정, 경제적 가정이라는 걸 쓰는데 네. 계리적 가정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미래에 보험금을 얼마나 청구를 할 거다. 우리가 사업비를 얼마를 이제 쓸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을 한 거고 네. 경제적 가정이라고 하면은 금리라던가 코스피 혹은 이제 뭐 인플레 뭐 이런 뭐 매크로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정을 하는 건데요. 이 가정들이 틀렸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도 뭐 금리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많이 네. 급격하게 네. 오를 거라고 상승을 상당히 못했죠. 어려웠죠. 이런 가정들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좀 이제 그 대비하기 위해서 충당금 개념으로 쌓아놓는 부채가 R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보험 부채를 벨, RA, CSM으로 구분을 할 거고요. 네. 미래에 이 이익이 될 계약들 CSM을 보험 계약 기간에 걸쳐서 균등 삼각해서 이익으로 인식을 할 것입니다. 아직 안 와닿죠? 네, 아직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를 제가 예시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태용연구원이 보험 네. 상품을 하나 가입을 합니다. 네. 보험료는 100이고요. 네. 이 보험사가 예상을 했었을 때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은 80 정도예요.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사업비는 20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그 설계사들의 수수료 그 실적이 저조해서 네. 수수료를 안 주게 안 됐어요. 네. 네, 인센티브를 안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는 제로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계약을 보험 사의 재무제표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면요. 일단 자산에는 100이 들어오죠. 보험료 네. 100이 그대로 꽂혀요. 네. 부채에는 현행 기준으로는 80. 미래에 예상되는 네. 보험금 80을 그대로 잡아요. 그리고 뭐 지금 사업비 안 썼고 네. 결국에 이 계약에서 지금 찰충될 이익은 20 정도겠죠. 네. 20을 바로 당일 이익으로 잡아버립니다.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네, 간단하네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럼 미래에 만약에 이제 보험금이 뭐 생각보다 더 많이 나가야 된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적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익에 영향을 주겠죠. 네. 이거는 이제 현금주의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IFRS 17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네. 자산이 일단 동일합니다. 자산은 그대로 100이 들어오고요. 부채가 조금 달라집니다. 부채에 일단 벨 최선 추정 부채에 네. 우리는 미래의 예상 보험금 80을 인식을 하고요. 네. 지금 뭐 편의상 RA는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워낙 정확하게 잘 가정을 했기 때문에 RA는 없다라고 네. 가정을 하고 일단은 그럼 미래 예상되는 이익은 20 CSM으로 잡습니다. 네. 자본은 제로죠. 네. 부채가 100이에요. 이 IFRS 17에서는.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보험 계약 기간이 5년이다라고 하면은 네. 이 CSM 20을 5년 동안 균등 상각을 해서 이익으로 인식을 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첫 해에는 CSM을 5분의 1을 까요. 그럼 16이 되겠죠. 그렇죠. 이익은 4를 인식을 하고 자본은 4가 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CSM을 또 5분의 1을 또 까요. 그러면은 또 CSM은 12가 되고 이익은 4를 인식하고 자본은 8이 되겠죠. 이거를 5년 동안 반복해서 잡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의 손익 구조 자체가 굉장히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이 되면서 이익이 결국에는 기존의 그 현금주의 방식에서는 받은 보험료가 초기에는 많이 잡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험 노출도가 높아지면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서 이익이 까지는 그런 모습이 네. 나타났다면은 이제는 이 CSM은 균등 상각을 하면서 이익이 굉장히 균등하게 서비스 제공 시점에 나누어서 인식을 해서 네. 평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은 보험사 입장에선 굉장히 좋아요. 일단 이익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배당 성향이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네.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 성향을 계속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현재 수준에서 꾸준하게 발생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DPS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CSM이 결국은 기업의 이익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이게 CSM 규모가 클수록 좋은 걸로 저희가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CSM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CSM이 크면 클수록 어쨌든 이익이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 체력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CSM 상각률이 중요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얼마씩 상각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너무 가정을 공격적으로 했다 하면은 CSM이 많이 잡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계약을 뭐 미래 예상 보험금 80이라고 예상을 하고 배를 80, CSM 20을 잡았지만 뭐 다른 보험사에서는 이 계약은 예상 보험금이 60밖에 안 돼라고 해서 60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CSM은 그 회사는 동일한 계약이어도 40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CSM이 큰 회사가 좋냐? 그거는 아닐 아니죠. 수 있겠네요. 이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익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CSM에 대한 그 추정이 굉장히 정교하게 보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어닝 쇼크는 싫어하지만 서프라이즈는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CSM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커야 좋겠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세븐틴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려면 결국 이전에 있었던 그 이익들도 결국 소급해서 적용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몇 년에 걸쳐서 소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도 결과값도 달라질 수가 있고 또 현재 지금 보험사들은 몇 년 정도를 소급할 예정인지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그 회계 원칙상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면은 모두 다 이걸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IFRS 17은 완전 소급이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보험 부채로 잡는 게 결국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 계약들을 잡는 거잖아요. 네, 보험 부채로. 네. 근데 제가 뭐 지금 우리나라 보험 계약들이 총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 5조 5억 개가 있다고 쳐요. 네. 근데 뭐 잠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험 가입 당시에 예상했었던 그런 이제 예상치 네. 모든 가정치들을 넣은 그 네. 예상치하고 실제치하고의 괴리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맞죠. IFRS 17에서는 네. 그러면은 이 보험 계약 당시에 어떠한 가정을 넣어서 우리가 원래 예상했었던 이익은 얼마였고 실제가 얼마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얼마를 냈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익은 얼마고 이게 물리적으로 네. 산출이 불가능하겠죠. 저 한계가 너무 있겠네요. 많죠. 네. 그렇게 하기엔 뭐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가입한 계약을 그 50년 데이터를 네. 어디서 찾아오겠어요. 맞죠. 그때는 컴퓨터도 보급화되지 않았을 없었을 때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사들한테 자율성을 부과를 했어요. 최근 1년, 3년 내지는 5년의 소급 적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적용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제 1년, 3년, 5년 소급을 각자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소급 연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재무상의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잠시 앞서 이제 보셨었던 그 숫자들을 보시면은 IFRS 17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자본이 줄어들고 CSM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전환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이미 이익을 인식을 했었고 자본으로 잡고 있지만 이걸 다시 원복을 시켜서 그 부채로 넘겨서 CSM을 다시 상각을 시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추론할 수 있는 거는 IFRS 17을 소급 적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본은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낼 수 있겠죠. 네. 만약에 소급 적용을 덜 하면은 자본은 늘어나지만 부채는 줄어들고 즉 미래 이익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는 거겠죠. 네.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제 각 회사들이 조금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게 만약에 우리 회사는 지금 자본 여력이 조금 부족한데 이익이 굳이 뭐 계속 많이 나올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소급 적용을 덜 하고 자본을 더 탄탄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는 지금 뭐 자본도 튼튼한데 뭐 미래 이익이 좀 더 꾸준하게 잘 나오면 좋겠다 하면은 그럼 소급 적용을 많이 하면 되겠죠. 네.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전략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재 제반되는 그런 이제 영업 환경이라던가 네. 그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을 하면 할수록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 체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IFRS 17에서 결국은 RA가 뭔지, CSM이 뭔지, 벨이 뭔지도 잘 알았고 소급 기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았는데 그러면 결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는 수익성과 밸류에이션이 결국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수익성은 좋아지고요. 밸류에이션은 하락을 합니다. 네, 싸집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요. 일단 지금 생명보험사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생명보험사들은 IFRS 17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역마진이 발생을 하던 고금리 확정형 부채들이 네. 표면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계약들이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적으로는 사라지게 돼서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익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숫자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IFRS 17을 적용한 수치로 가정을 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제 가정들을 적용을 해서 네. 좀 추정해 본 손익은 2021년도 기준으로 현행 숫자 대비해서 17의 숫자가 약 87% 정도 증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증액되네. 네, 한화생명도 한 77% 정도의 증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양생명도 11%, 미래에셋생명도 42% 정도의 증익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도 네. 마찬가지인데요. 뭐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화재 기준으로는 기존 대비해서 약 30%, DB손해보험 10%, 현대해상 124%, 메리츠화재 56%, 하나손해보험 215%의 증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쪽에 조금 더 증익 폭이 좀 큰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손해보험사들이 CSM이 더 큰 계약들을 많이 팔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쉽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테이블 수치를 보면서 일단 말씀을 들었는데 좀 차트 같은 자료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차트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일단 생명보험사들의 IFRS 17상 밸류에이션 추정이고요. 이 차트를 봐주시면은 일단 그 X축은 ROE, 그러니까 수익성, 그리고 Y축은 PBR이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 IFRS 17을 적용했었을 때의 숫자들이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현행 기준이 회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파란색의 수치들이 같은 보험사들이어도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즉 가격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수익성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이러면은 싸진다라고 저희는 네. 표현을 많이 하죠. 그쵸.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이제 매력적인 그런 이제 구간에 진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손해보험사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도 현행 대비해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뭐 밸류에이션은 유사한 선상이거나 그보다 조금 더 싸지만 네. 오히려 수익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모습.
굉장히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이렇게 밸류에이션 변화가 생기는데 그럼 저희는 투자 전략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네, 결국에 이제 결론이겠죠. 그래서 뭘 사야 되느냐, 뭐 생명보험이 좋냐, 손해보험이 좋냐, 네. 약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건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이 IFRS 17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모든 보험사가 다 좋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수익성은 개선이 되고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보험사가 뭐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업종 전반적으로 호재인 이벤트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조금 이제 그래도 그 옥석 가리기를 해보자 하신다면은 생명보험사냐 손해보험사냐 일단 이거부터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뭐 그 우리가 CSM 마진율이라고 그러니까 전체 가지고 있는 보험 계약들 중에서 실제로 마진이 나는 계약들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를 하고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은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해보험사들이 압도적으로 이 CSM 마진율이 높습니다. 가지고 있는 계약들 중에서 이익이 나는 계약들이 이만큼 더 많다는 거죠. 네. 보시면은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10% 내지는 20%의 CSM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데 네. 생명보험사들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적네요. 네, 네. 이거는 당연히 이제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약들의 수익성에서 그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손해보험사들이 훨씬 더 펀더멘털상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IFRS 17 요 이슈 하나만으로 조금 더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올 수 있을 만한 회사는 어디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생명보험사들. 물론 이제 뭐 수익성이야 당연히 손해보험사들도 좋아지기는 하지만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그 가격 하락은 아무래도 네. PBR 하락은 그 생명보험사들이 더 크거든요. 크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생명보험사들이 조금 더 정상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IFRS 17 도입 시점에서 정상화라는 컨셉에서는 생명보험 업종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펀더멘털도 안정적이고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생명보험 업종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IFRS 17 도입 후에 그 관련된 개념과 투자 전략까지 쭉 쉬운 설명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보험 업종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